모스 커패시턴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몇 차례에 걸쳐서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앞서서 MOSFET, 모스펫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건 MOSFET,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거는 PMOSFET인데요. 여기 동그라미가 P를 의미하고 요 화살표도 P라는 걸 의미하죠. 소스 드레인 사이에 요 표면에 채널이 생기는데 채널이 어느 형이냐에 따라서 NP가 갈리는데 이거는 N형 일렉트론이 있으니까요. 기판은 P형이라서 P형에서 N형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른다는 식의 표기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는데 실제로는 전기는 거의 흐르진 않죠. 어쨌든 화살표 모양은 그런 것이고요. 여기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이게 라지 게이트로 쓸 때 인버팅 되는 특성이 보인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데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모스펫은 MOS 스택에다가 소스 드레인이 붙은 구조입니다. MOS라는 것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서 대부분 실리콘이라서 이게 어떤 사람들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게이트 위에 여기 게이트의 구조가 메탈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로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고 옥사이드 밑에 서브스트레이트로 세미컨덕터가 있다. 그래서 MOS 이렇게 부르죠. 근데 MOS 팻 모스펫의 동작의 기준은 뭐냐면 소스에서부터 캐리어가 나와서 드레인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소스에서 캐리어가 나와서 게이트 밑을 지나서 드레인으로 빠지는데 소스에서 캐리어가 게이트 밑으로 나오는 게이트 밑에 형성되는 채널로 나오는 기준은 뭐냐? 여기 소스하고 바디, 서브스트레이트 기판하고 여기 정션 있잖아요. 이 정션에 포텐셜 베리어를 넘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건데요. 여기 포텐셜 베리어는 가만히 두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게이트를 통해서 여기 절연막이 있지만 게이트를 통해 전압을 걸어주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여기에 기판 표면이죠. 기판 표면에 포텐셜 전위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여기 소스하고 기판하고 사이에 포텐셜 베리어가 낮아지겠죠.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걸 가지고 이쪽에 소스의 캐리어가 채널로 넘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스 정션 베리어 컨트롤을 게이트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단어 그대로 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베리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베리어 컨트롤이 된다는 것은 여기 기판에 이 P타입 기판, 여기는 엠모스펫을 그려놓은 건데 P타입 기판의 표면의 전위가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저리는 서피스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표면 전위라고. 표면 전위가 게이트에서 바뀐다. 게이트 바이어스에 의해서 바뀐다. 그게 중요하고요. 오늘 MOS 스트럭처를 볼 텐데 MOS 스트럭처는 여기 전위가 얼마나 표면 서비스 포텐셜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를 보는 모양이 되겠죠. 밴드 다이어그램을 소스에서부터 드레인으로 그려놓고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쪽에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데 기판의 에너지가 높아서 이 베리어가 있고 이 베리어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데 게이트를 갖고 여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소스하고 채널하고 사이 기판하고 사이에 베리어가 움직여진다.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인다이렉트 컨트롤이죠. 간접적으로 게이트에서 바이어스 서피스 포텐셜이 컨트롤이 되면 소스 기준으로 게이트 전압을 올려가면 소스 기준으로 해서 기판의 베리어를 바꿔가면 그 바꿔진 만큼 이 베리어가 낮아지면 서마이온 이미션에 의해서 소스에서 이 서피스 여기 기판 위쪽으로
캐리어가 옮겨가죠. 그 옮겨간 캐리어는 드레인에 전압을 걸어주면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게 서마이온 이미션이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를 하는데 얼마 이상 커지면 이 지수함수도 거의 세츄레이션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그게 얼마 이상 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게이트의 길이, 폭 여기에 따라서 요 사이 거리에 의해서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의 전압차에 의한 그런 1차 함수적인 전류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로 그리면 이렇게 보였다가 휘어지게 되고요. 리니어 1차 형태로 그리면 여기 로그를 그릴 때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일자 커브처럼 그렇게 나온다. 이게 게이트 컨트롤에 의한 드레인 커런트다. 이게 모스펫의 동작 원리다.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 상태에서 MO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S 구조의 에너지 밴드를 봐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갖고 MOS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하면 좀 힘드니까 초기 조건을 메탈의 퍼미 레벨하고 반도체, 기판의 퍼미 레벨이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동일하면 밸런스 밴드나 컨덕션 밴드나 아니면 인트린식 퍼미 레벨이나 편편해지죠. 왜냐하면 물질을 그대로 같이 묶어놓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 퍼미 레벨이 정렬을 하잖아요. 이게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조건 같아지는 상태를 가정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 중간에 있는 건 옥사이드 전련체입니다. 그림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아주 작게 그렸는데요. 실리콘의 여기 EC하고 EV하고 사이에 에너지 차이는 한 상온에서 1.1V, 뭐 1.124V, 4V, 에너지니까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야 되겠죠. 1.124 일렉트론 볼트쯤 되고요. 옥사이드의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이 갭이 텍스트에 따라서 다른데 8 내지 9 일렉트론 볼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 요 사이 밸런스 밴드하고 옥사이드의 밸런스 밴드가 거리가 꽤 멀어야 되는데 그림을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서 조금 작게 그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N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N부스 기준으로 P형 기판을 가정하고 모스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게이트가 굉장히 넓어서 1차원으로 근사 가능하면 여기서 게이트부터 सब스트레이트 기판까지 이렇게 1차원적인 단면으로 볼 수 있겠죠. 단면으로 근사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을 이 시간에 기본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모스 CV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축이 게이트 전압이고요. 세로축이 코페시턴스 값이죠. 그래서 CV, C가 세로축이고 V가 가로축이죠. 게이트 전압에 따른 코페시턴스 변화입니다. 영역이 3개 영역이 있습니다. 어큐뮬레이션 있고요. 정관에 디플리션 있고, 디플리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큐뮬레이션이 아니면 그냥 디플리션입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이 있고 디플리션 여기에 점선을 그어놨죠. 그래서 점선을 하나 더 그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게이트를 이거보다 더 큰 전압을 가하면 디플리션이 되면서도 인버전이 일어난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두 개 사이만 디플리션이고 이 뒷부분이 인버전이라고 다르게 구별을 하는데요. 뭐 디플리션을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서부터 어큐뮬레이션 하면 끝까지 다 디플리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쪽에서 디플리션 쪽으로 가면 측정되는 코페시턴스가 계속 감소하고요. 일정 수준 이상 인버전이 나고 조금 더 가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로 코페시턴스를 측정하면 편편한 영역이 존재하고요. 로우 프리퀀시로 하면 인버전 이후에 코페시턴스가 서서히 증가를 해서 편편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브가 나오는데요. 이 커브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커브가 나오는 이유는 메탈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반도체 쪽이 메탈하고 반도체의 차이점이 있었죠.
반도체는 도체 특성을 다 나타내는데 도체의 특성이 움직이기도 하고 완전한 도체가 아니라서 특성이 전압에 따라서 변하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의 변화에 의해서 커브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 MOS 스트럭처의 코퍼시스턴스 특성을 잘 이해해야 MOSFET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고요. 자세히 알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랫밴드 코퍼시스턴스 여기입니다. 플랫밴드 코퍼시스턴스가 일부 어떤 사람들이 설명할 때는 플랫밴드 코퍼시스턴스가 이렇게 최고치로 설명을 하는데 최고치 아니고요. 중간쯤에 어디쯤입니다. 요거 알려면 좀 복잡하겠죠. 이거는 한 몇 차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플랫밴드 코퍼시스턴스는 여기 옥사이드의 두께에도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디, 기판의 도핑 농도에도 관계됩니다. 이것은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CV, 모스 코퍼시스턴스를 설명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이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퍼시스턴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퍼시스턴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퍼시터 우리말로 번역하면 축전기입니다. 전기를 모아놓는 곳이다. 기구다. 그렇죠? 축전기입니다. 축전지가 아니고요. 축전지는 아니고 축전기입니다. 축전기인데요. 축전기의 이 크기를 용량, 코퍼시스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축전기이기 때문에 축전용 용량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코퍼시스턴스 자체는 그냥 용량이라는 뜻밖에 없죠. 전기장이가 쓰면 축전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럼 단순한 코퍼시스턴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중간에 절연체가 있고요. 절연체 양쪽에 도체를 연결하고 도체를 붙이고 연결이 아니죠. 붙이고 양쪽에 전극을 연결하면 2단자 구조의 소자가 만들어집니다. 축전기 코퍼시스턴은 그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 축전 용량은 일반적인 텍스트에 쉽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코퍼시스턴스는 입실론 유전율, 여기 중간에 들어간 절연체의 유전율하고 유전율 곱하기 여기 도체의 면적 나누기 도체 간의 거리 이렇게 유도가 되죠. 아주 단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만약에 좁아지면 여기 코퍼시스턴스는 유전율 곱하기 면적 나누기 거리, 간격 이 수식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기에 전극이 있으면 이 전극에서 이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사방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렉트릭 필드가 돌아서 이 절연체가 없는 바깥쪽도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전극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돌아오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일렉트릭 필드 기준으로 코퍼시스턴스가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도체의 면적이 예를 들어 D 곱하기 D 요 거리하고 도체의 가로 세로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면 이 코퍼시스턴스가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한 것보다 3배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그만큼 프린징 필드 사이드로 돌아오는 게 크다는 거겠죠. 만약에 전극의 가로 세로 길이가 여기 간격의 2배 정도 되는 경우 그러면 면적은 4D의 제곱쯤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4D의 제곱쯤 될 때는 여기에 프린징 필드 영향이 여기 패러럴 플레이트 이 평행한 면 요거보다 요거하고 프린징 필드 양하고 비슷한데 프린징 필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3, 2 해서 더 이게 간격하고 전극의 가로 세로하고 비율이 작아지면 점점 커지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 이렇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론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는 이 전극의 가로 세로 길이가 이 간격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프린징 필드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 C 오버 A는 입실론 오버 D가 되겠죠. C 오버 A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는 간격의 함수고, 여기 입실론은 상수잖아요. 그냥 간격을 재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C 오버 A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를 유도하는 것, 정확하게 수식어 유도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이렇구나라는 걸 살펴보는 일을 이 모스 CV에서는 모스 CV를 공부할 때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오버 A 간격의 함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게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커패시턴스는 전기장애가 단순하게 정의해 놓은 건 이런 겁니다. 전하량하고 전압의 비다. 그래서 전하량 Q는 C 곱하기 V다. 이렇게 하죠. 전극 양쪽에 쌓여 있는 전하는 전압하고 요 두 단자 사이의 전압하고 요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 용량하고의 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이 양쪽에서 전압을 걸게 되면 전하가 이동, 전류가 흐르겠죠. 흐르다가 여기까지 오면 전연차 때문에 못 가고, 요 플러스를 걸어준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를 걸어준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쌓이죠. 그 쌓이는 게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단순하게 DC 관점, 직류 관점의 커패시턴스의 정의죠. 근데 AC 교류 관점에서 커패시턴스는 전압을 조금 움직였을 때 전하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류 관점에서 C는 Q 오버 V고요. 교류 관점의 C는 DQ 오버 DV입니다. 근데 교류라고 할 때도 대부분 우리가 소신호를 이야기합니다. 소신호 커패시턴스, 스몰 시그널, 오늘 AC 커패시턴스라고 하고요. 아주 큰 신호에서는 대신호 혹은 DC 커패시턴스. 이 두 개의 값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C 값이 전압에 따라서 바뀔 수 있거든요. C가 전압에 따라서 바뀌면 미분치하고 미분치하고 전체 전압을 기준으로 계산한 C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그게 다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기장애가 커패시턴스를 분석할 때는 소신호 커패시턴스, AC 커패시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C 커패시턴스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커패시턴스는 소신호 혹은 AC 분석이다. 그럼 소신호는 뭐냐? 학교 다니면서 소신호, 스몰 시그널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소신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소신호의 기준은 볼트만 상수 곱하기 온도입니다. 이 통계 물리에서는 자유도당 평균 열 에너지, 기체의 자유도당 평균 열 에너지가 2분의 1 kBT다. 볼트만 상수의 절대 온도를 곱한 것의 절반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으면 특정 온도에서 기체 입자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곱하기 kBT 이 정도가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소신호라는 것은 그 정도의 에너지를 주는 신호를 소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트만 상수를 보면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성 줄 퍼 켈빈이죠. 이 정도 되는데, 전기쟁이는 줄보다는 일렉트론 볼트, 전자의 전하량에다 전압을 곱한 값, 그걸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 기준으로 보면 8.6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일렉트론 볼트 퍼 켈빈 정도가 볼트만 상수입니다. 그래서 300 켈빈, 300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kBT가 25.85 정도 나옵니다. 851, 852 이 정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8.617333 뭐 이렇게 씁니다. 뒷자리가. 그래서 25.85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반올림해서 8.61을 외웠던 사람은 25.86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5.85 정도 되고요. 뒷자리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25mV, 25mV 일렉트론 볼트, 어떤 사람은 이거 반올림해서 26mV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기쟁이가 생각하는 소신의 기준은 25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25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신호 분석을 할 때 쓰는 측정 전압이 25V, 25mV, 50mV, 뭐 75mV 아주 많이 갈 때는 왜냐하면 신호를 크게 줘야 측정이 쉬우니까요. 많이 갈 때는 100mV 정도까지 가해서 소신호 분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20에서 한 50mV, 2kBT 정도까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기준은 25 정도다. 이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퍼시턴스는 여기 AC로 변하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아주 빨리 변하면 이 커패시터가 빨리 반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신호 응답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가 측정 주파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신호 분석에서는. 자, 정리하면 소신호의 기준은 25mV 정도다. 25mV 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주파수에 따른 특성도 같이 분석해야 된다. 그게 전기쟁이가 보통 이야기하는 커패시턴스다. 예. 그 다음에 모스 CV에서 하이 프리퀀시, 로 프리퀀시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이 프리퀀시, 로 프리퀀시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죠. 근데 하이 프리퀀시하고 로 프리퀀시를 모스 CV에서 구별하는 기준은 인버전 차지입니다. 인버전 차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프리퀀시에 반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럼 인버전 차지는 뭐냐? 이 모스 CV를 보다 보면 이 옥사이드하고 실리콘하고 이 계면에 저 캐리어가 모이게 되는데, 인버전 상태가 되면, 여기 인버전 상태로 되는 여기 모이게 되는데, 이 인버전 상태에서는 얘들 여기는 P타입 실리콘이잖아요. P타입 실리콘이면 여기가 다수 캐리어가 홀입니다. 전공이죠. 근데 인버전이 되면 요 계면에 이 P타입 실리콘의 소수 캐리어였던 전자, 일렉트론이 다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가 홀에서 일렉트론으로 바뀌었다는 뜻으로 인버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인버전 차지가 여기 전극을 보면 여기 기판 전극이 있을 거고 여기는 게이트 전극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절연체죠. 퍼미 레벨은 이쪽 기판 전극에서부터 퍼미 레벨이 올 거고 이 기판 콘택, 기판 전극에서 캐리어가 공급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기판에서 공급되는 캐리어는 이쪽 기판이 소수 캐리어가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이 일렉트론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표면에 일렉트론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버전 차지가 빠르게 측정 주파수에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천천히 측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측정 주파수에 이쪽 인버전 차지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면 반응할 정도로 주파수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걸 로우 프리퀀시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하이 프리퀀시는 어차피 인버전 차지 반응 안 해도 되니까 아주 높은 주파수로 해도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버전 차지가 반응을 하면 이 인버전이 들어가서고 난 다음에 커패시턴스가 증가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인버전 차지가 반응을 못하면 이쪽에 있는 인버전 차지가 커패시턴스에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커패시턴스가 거의 일정한 모양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커패시턴스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커패시턴스는 AC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가로축을 보면 특정 전압이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대개의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증가하는 이런 식의 전압에다가
이런 걸 우리가 램프 전압이라고 하죠. 램프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뭐 주차장 같은 데 올라가는 경사진길 램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램프 시그널 위에다가 AC를 실어서 이 AC에 반응하는 값을 갖고 측정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스테어케이스, 계단 형태로 전압을 주고 이 계단 형태의 전압에다가 AC를 같이 실어서 AC에 반응하는 성분을 뽑아내면은 코페이선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램프 전압이나 아니면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것, 요거의 변화량을 우리가 슬루라고 그러거든요. 그 변화되는 기울기를 슬루 레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앞서서 제가 DC라는 표현을 썼었죠. DC 반응에 이 반응을 충분히 따라가고 난 다음에 AC를 실어서 그 다음에 코페이선스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간혹 이 슬루 레이트가 이 기울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DC가 못 따라가는 경우에는 이 CV 커브가 하이 프리퀀시를 이렇게 편편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더 내려가서 따라가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쑥 더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디플리션이 크게 났다고 해서 딥 디플리션이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AC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코페이선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AC로 전압을 주고요. 특정 주파수에 뭐 사인파로 이렇게 전압을 주고 난 다음에 단자 쪽에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플러스 측정 단자가 두 개거든요. 코페이선스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 한쪽에는 전압을 주고 한쪽에는 전류를 재는 단자 두 개에서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자 두 개를 쓰는 방법에 따라서 측정값이 차이가 약간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의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거는 오늘 이야기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모스 CV, 모스 구조의 코페이선스하고 볼테이지의 특성, 모양을 보기 위해서 코페이선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코페이선스를 어떻게 측정하고 주의해야 될 점들은 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accumulation, defletion, inversion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